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심공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스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텍스처라이저 구기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 개발에 대한 궁금함을 함께 풀어나가는 궁풀 스텔라입니다. 궁풀. 약간 이게 진화 약간 아, 네. 네, 좋네요. 네. 네.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문장을 따듬었어요. 네. 네. 아,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전 잘 못하겠어요. 네. 함공진화에 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 KBS 나가요. 네. 그래서 이 직지신공에서 열심히 방송을 연습을 했는데 네. 드디어 KBS에서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그 KBS에서 조금 인터뷰한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퍼실테이션 전반에 관하여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퍼실테이션의 확산 드디어 공중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네, 아마 이걸 청취하실 때쯤이면 좀 검색해 보면 또 영상도 나오겠네요. 네, 네. 맞아요. KBS2 통합 뉴스룸 ET 그 안에 이제 코너가 하나 있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코너에 이제 제가 8, 9분 정도 이제 생방송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고가 안 났겠죠?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그 쿠가 원래 이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직지신공으로 그동안 이제 남다르게 내공을 길러오셨기 때문에 뭐 생방송 정도야 한번 거뜬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 뭐 3시간씩 하는데 거기 뭐 8, 9분쯤이야. 네. 떨려요. 네, 또 막상 이따가 뭐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여유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긴장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기자분들도 함께 긴장하실 거기 그런가요?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면 되나요? 네. 아 하여튼 네, 괜한 걱정을 했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제가 한참 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일정이 계속 이게 급한 일정들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잘했다면서요. 네. 저희는 만족스러웠는데. 굉장히 네, 저의 좋았어요.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면서요. 네. 사실 뭐 댓글에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 더 좋았다고 뭐 이렇게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직 그건 못 봤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올려달라는 얘기네요 지금. 아니야. 좋았으면 이제 좋았다고 한번. 네. 네, 좋아야죠. 네, 그 전 너무 좋았습니다. 챕터 11까지는 이제 저희끼리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충분히 이렇게 소화 가능한 주제였고요. 챕터 12에 대해서는 쿠의 존재가 이제 확실히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낀. 책에 써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뭐. 상당히 이 챕터 12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12가 이제 라지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지 너무 그룹의 라지 경험이 그룹이어서. 네, 그렇죠. 라지 그룹이고 또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가 뭐 코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약간 낯선 면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죠? 네. 한번 다뤄보죠. 라지 스케일 인터벤션인데요. 원래 챕터 제목은 Whole Organization and Multiple Organization Interven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인에 대한 개입을 다루었고 그다음에 팀 간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제 전체 조직인데 전체 조직이면 큰 데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몇십만이에요. 그쵸. 몇만도 아니고 그죠? 사업부만 보통 6천 명 정도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글로벌로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홀 오거나이제이션 인터벤션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리얼 타임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긴 하죠. 하지만 뭐 10,000명
뭐 이런 사례들은 간혹 책에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10,000명 정도는 이렇게 모여서 직접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방송 시스템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라지그룹으로 기획을 할 때는 전사 차원의 이슈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사 차원의 이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위클리, 먼슬리 이런 단기적인 걸 다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죠. 조직 전체의 이슈를 다루다 보면. 그럼 이제 장기적이 되다 보니까 한두 시간에 다루어서는 장기적인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며칠씩 연속되는 그런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최소한 3일 뭐 이 정도의 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1년 이상의 그런 장기 기간 그걸 이런 것들. 그렇죠. 장기적으로 차례차례 개입하는 것과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하더라도 한 번에 한 3일짜리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참여가 이게 전체 그룹에서는 참여라는 게 당연히 맨 위에 이제 최고 경영진만을 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전체 그룹이니까 전부 참여자가 전사에 골고루게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규모가 뭐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아까 스텔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의 워크숍도 긴 시간이지만 기간으로 쳐도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는, 그래서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최소한 2, 3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사실 길게 보면 뭐 한 10년 이렇게 잡고 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전사 차원의 개입은 그렇게 긴 흐름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10년이라는 기간 또는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면 거기에 구성원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죠? 하지만 뭔가 일관되게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 개입 같은 경우는 했다가 퇴직했어.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어서 한다는 거는. 근데 조직은 계속 이 조직으로서의 생명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수행해 가는 사람, 프랙티셔너가 누구냐? 외부의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컨설턴트일 수도 있다. 인터널 OD 프랙티셔너 이런 사람이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리해내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할 거냐 내부에서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 롱텀인 경우에는 다 같이 조인트로 콜라보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그 긴 장기 개입을 이제 몇 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긴 개입에 해당하는 그 목적?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 책에서 맨 처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략 변화, 전략적 변화.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전략을 이제 변경하는 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 기획이 이제 전체 그룹의 참여에 의해서, 이제 전략 기획을 과거에는 경영진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아니면 그냥 탑 한 사람이, 아니면 네. 오너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전략팀, 기획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거로도 부족해서 더 참여의 폭을 굉장히 넓혀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전략이 뭐냐, 뭐 기획이 뭐냐, 이런 것부터 조금은 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략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한데, 오스틴은 혹시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2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어, 공군을 갔다 와서. 공군. 네. 네. 그러면 그 전략이나 전투 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겠네요. 아, 그쵸. 이 배우죠. 배웠다까지. 군대에서 그런 것도 배워요? 아니, 원래 군대 용어예요. 전략. 처음에 전자가 싸움 전자잖아. 훈련소에서 배우고 북한이 어떤 전투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치. 그거부터 이제 알려줘요. 네. 그건 경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실은. 그 미군 부대에서 전략과 전술 이런 그 특히 교육적인 부분도 다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발달돼서 왔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가면 그런 거를 배운다라는 거는 오늘 또 새롭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조직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오스틴은 그 전략과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재밌게 들었을 텐데 한번 구분해 보시오. 아, 네네, 맞아요. 근데 그 구분하라는 게 저희 조직 전략이랑 전략과 전투의 차이. 전략과 전투의 차이. 네. 전략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담고 있고, 미래 지향적이다.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함께 잘 가자, 약간 이런 게 담겼다면, 전투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방법 계획이라고 저는 좀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이 들었군요. 네. 네.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10명의 학자면 10명의 정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략과 전투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영에서는 전투라고는 안 하고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프로젝트나 태스크. 그다음에 전략은 그거보다 더 상위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략이면 일단 전사적 차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태스크 하면 벌써 개인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전략하면 전사. 그러면 이제 아까 전쟁에서는 나라 전체의 그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방향 이런 게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칠 거냐 이런 게 전략이겠죠. 그렇죠. 그죠? 전투는 이제 배틀필드에서 실제로 그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즉각적으로 상대의 적을 어떻게 쓰러뜨리느냐에 관한 것이 이제 전투겠죠. 그러면 태스크는 그때그때 주어진 그 업무를 하나하나 원래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일단 다르다. 전사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략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이어서 롱텀 좀 길게 바라보는 거죠. 전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는 내일 싸우게 될 또는 뭐 모레 뭐 거기 침투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이죠. 근데 전략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나갈 거다. 또는 몇 년 동안 저렇게 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 전략과 전투 모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항상 목적, 전략이나 전투가 됐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그 상위 목적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회사가 이번에 뭐 전략을 새롭게 바꿨다. 그러면 뭐냐면 사업 다각화로 전략을 바꿨다. 그러면 그 회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회사가 뭐 글로벌 지금 넘버 2였는데 글로벌 넘버 1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거고, 그럼 넘버 1으로 가는데 한우물 파기 집중 전략이 아니라 다각화를 통해서 그걸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다각화 전략인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파겠다 그러면 이제 집중 전략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제 전략이란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조직 개발자한테 전략을 수립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모호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분이 말하는 전략이 뭘까? 아,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다양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중장기 전략, 뭐 장기 전략, 단기 전략 이런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용어로서 전략을 쓰는지,
아니면 다각화 전략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냐의 구분의 측면에서 그 말을 쓰는지, 그 다음에 시장 선도 전략이냐 아니면 빨리 쫓아가기 전략이냐의 관점에서 전략이란 말을 쓰는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핵심 사업 주력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전략을 쓰는 거냐 아니면 이걸 파괴적 혁신 전략을 쓰는 거냐, 이거 다 갈아엎고 우리 진짜 새로운 걸 할 거야 라는 그런 파괴적 혁신 전략을 쓰는 거냐. 그러니까 되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기간을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할 거냐 유지를 할 거냐의 선택에서의 전략이란 용어도 있고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개를 갖고 갈 거냐 하나만 갖고 갈 거냐의 측면에서의 전략도 있고, 그래서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고객이 전략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이런 라지 그룹 인터벤션의 요청이 왔을 때는 이분이 말하는 전략이 뭘까부터 잘 찾아내야 돼요. 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쵸. 말씀하신 네, 전략이 그렇죠. 뭔가요? 네,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세웠을 때 어떤 식의 전략 이름으로 나오게 될까요? 혹시 뭐 떠오르거나 예시 들 만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스틴 훌륭하시네. 쿠랑 오스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라면 이제 과거를 파고드는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지금 전략을 재수립하는 리뉴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훌륭합니다. 같아요. 네. 근데 오스틴은 쿠랑 결이 비슷한가 봐요. 미래 중심의 질문을 하시네요. 또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의 방향을 안다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질문도 굉장히 스텔라가 말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이걸 지금 하겠다고 나서게 됐느냐. 틀림없이 배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은연중에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걸 포착해야 돼요. 그걸 포착하려면 이제 또 사전 지식이 이제 있긴 있어야 되죠. 네. 전략이라는 게 이런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또 전략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스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엄청 낮추어서 그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전략이 있어요. 차별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혁신 전략과 비슷한데 계속 차별성을 둠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계속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전략 컨설팅 이제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쿠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몇 개를 기대하시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저는 옆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도 아리송한 거예요. 몇 개를 그런 걸 왜 묻지? 집요하게 물어보지. 근데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한 뭐 10개와 20개 사이 이렇게 하면 이제 쿠가 10개입니까? 20개입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보셔서 저는 그 질문이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컨설팅 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자, 아까 회사의 미션은 보통 몇 개죠? 보통 한 개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나로 묶어낸 카테고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카테고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였으면 그것은 다 카테고리거든요. 그죠? 사람 카테고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구기육도 사실은 제 이름, 저를 불러도 사실은 카테고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손, 팔, 머리 다 합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미션이라고 하면 그건 카테고리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몇 개쯤 될까요? 한 회사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엄청 몇 개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쵸. 몇만 개인 거부터. 그렇죠. 몇만 개. 네. 자, 그럼 몇만 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몇만 개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전략이란 말을 썼지만 실은 태스크 수준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구나라고 저는 짐작을 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요. 몇만 개에서 몇백만 개, 뭐 몇만 개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한 50개 정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분은 프로젝트 수준의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저는 짐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10개와 20개의 차이는 혹시 그건 사실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그죠? 큰 차이긴 아니긴 하지만 그건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기대를 확인하는 거죠. 이분은 한 20개 정도가 그래도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면 왜 고작 1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라는 부족해요. 실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전략을 도출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딱 정말 실행하기 좋은 10개로 압축하길 원하는지 그 방향성도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카테고리, 자 20개가 있다. 이거 카테고리 묶을 수 있거든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을 거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3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최상위 전략을 이분은 찾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저는 짐작을 하겠죠. 최상위이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수집해야 되는 정보가 달라지죠. 그러면 최상위 3개의 전략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전체 차원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업계, 경쟁사 이런 분석을 하기를 기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제가 그 분석을 해서 주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하여 스타디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감을 퍼실리테이터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뭐냐면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수가 다 카테고리거든요. 하나로 묶은 거. 그걸 10개로 나눈 거. 그럼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또 뭐 10개로 묶은 거.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게 다 카테고리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이제 묶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개로 묶을 수도 있고 5개로 묶을 수도 있고 10개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오디 컨설턴트한테 그런 걸 물어오겠죠. 그럼 어떤 게 좋아요? 네. 10개가 좋아요? 3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쵸. 담당자 선에서는 또는 뭐 그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학계에서 진짜 10개가 좋다라는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는지.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 10개가 더 좋다, 3개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건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으로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략을 10개를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개에서 7개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3개에서 7개 사이. 그러니까 3개는 진짜 외우기 좋잖아요. 3개가 딱 이렇게 손에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개로 묶고 그 3개를 또 3개로 나누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 기억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손에 잡히는 느낌이 7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7개 이내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10개, 20개 넘어가면 지금도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그건 내가 외우는 걸 포기하겠다. 그건 내가 기억하는 걸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뭐 3개 내지 7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이게 외워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집 가보면 100개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그럼 100개 이제 책으로 써서 또는 문서로 써서 발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100개의 전략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00개. 그죠? 네. 하지만 기억하기 쉽고 이제 자동적으로 구분되게 쉽게 하려면은 3개에서 7개가 좋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매우 책에 그냥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뭐 전략 분석을 한다. 네. 그다음에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근데 전략 분석할 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환경 분석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SWOT 나왔네요. Strength, 네. 그다음에 Weakness, 그다음에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이 SWOT가 뭐 저도 여러 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나 알고 있는데 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마치 고전처럼 네.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 않은 게 고전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스와트도 이제 이쪽에서의 고전이죠, 고전. 그래서 다 알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또 자기 기획서에다가 한 번쯤 안 써본 사람이 없는데 또 제대로 쓰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게 스와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스와트에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스와트 분석을 할 때 반드시 목적을 적어놔야 돼요. 목적. 자, 내가 살을 찌우는 게 목적이다. 누군가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이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분석을 해요. 그러면 자꾸 주변에 피트니스 센터가 늘어난다. 그럼 이게 위협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기회의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살을 찌우려는 사람한테는 뭐 별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살을 빼려는 사람은 그런 게 옆에 주변에 자꾸 늘어나니까 내가 마음가짐도 먹게 되고 뭐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니까 나한테 기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목적을 세워놓지 않은 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분석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하다. 그럼 양쪽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양쪽에다가 다 더 놓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에미시하게 이제 분류하려는 그런 저희의 그 강박. 습관이, 예, 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인터널이거든요. 내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역량과 자원이 있느냐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 내부 그게 내부이고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은 외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헷갈리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외부 환경에 관한 약점이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국가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 내부가 아닌데 그래도 그쵸. 내부가 아닌데 네. 그 강점으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스트렝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킹을 하는 거는 2개씩 매칭을 시켜보거든요. 강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외부의 기회 요인을 결합하면 뭐가 나올 수 있지? 뭐가 나올 수 있지?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뭐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이제 쫙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선택된 걸 가지고 이제 전략으로 삼으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째 전략적 이 변화에 대한 계획 설계할 때 내부 그리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우리 회사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뭐 패스트리나 TMB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분석 단계에서 많이 쓰죠. 음. 네, 그 전략 분석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 3단계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일단 뭘 해봐야 되냐면 자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을 하려면 이제 이걸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제 로봇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전략을 이렇게 바꿨으면 뭐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직원도 뽑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도 달리해야 될 거고, 뭐 연구 인력도 뽑아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자원, 뭐 돈이나 시간이나 그다음에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또 건물, 역량 역량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실제로 얼만큼 조달 가능한지 현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뭔지. 우리 회사 이거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 벌써 저만큼 앞서 있어? 10년 앞서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리스크를 이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실행을 해가면서 또 뭔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다음에 비전과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이 실행에 대해서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리더가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금 수립한 이 전략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네, 그 점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지 그룹 인터벤션을 하면 이제 그렇게 지금 전에는 이제 경영진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경영진이 만든 전략에 대해서 왜 회사는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또 뭘 하다가 바꾸는 거야? 뭐 이런 불만과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사가 모여서 이걸 같이 만들면 그런 게 쑥 들어가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근데 불가피하게 더 큰 조직은 다 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더라도 이렇게 뭐 한 3일 막 이렇게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보통 이걸 뭐 하루 안에 한다든지 그러려면 이거 뭐 환경 분석에서부터 이게 전략을 막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후에 이걸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통해서 바로 그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이해되게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느냐, 아니면 우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내재화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느냐. 근데 우선 보기에는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하루 만에 빨리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시행을 하면서 해나가면 좋겠다를 보통 많이 써온 거죠. 보통 전파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쉽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전파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대화를 나눌 때 생겨나는 컨센서스 대비 그렇게 나중에 시차를 두고 해나갔을 때는 서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한 마음으로 조직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나중에 조금씩 해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안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시간과 에너지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드는데 우리의 인지는 3일씩이나 한다고요? 라고 했을 때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 부분이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을 계속 해나가야죠. 그 기존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기존의 컨설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 그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그 포인트는 제가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쿠가 그 조직의 이제 환경, 처한 상황, 그리고 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관련 내부 자료 주세요.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컨설턴트가 본인의 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대내외 자료들을 이제 막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만 똑똑해지고 스터디하고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얘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 회사가 있을 때는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빠져나가고 나서는 조직이 변화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지점을 얘기를 드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그룹 인터벤션이 뭐 요즘 이제 아주 생략된 버전으로나마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짤막하고 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주는 그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영진이 나와서 이제 객석에 직원들이 모여 있고 그 구성원들이 이제 질문 던지면 답변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우리 회사가 요즘 뭐 이렇게 나가고 있다.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까지 참여시키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이 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하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디스커션을 해봐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를 위해서 선택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라지 그룹 인터벤션에 대해서 급격하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방법이 사라져 갔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라지 그룹 인터벤션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거다. 그리고 되게 효과적인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Back to the office. 그래서 재택에서 지금 회사로 많이 이렇게 이제 귀환시킨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렇게 네. 이제 돌아오세요라고 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방법론이 더 많이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12장 내용 1부는 여기까지 이제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2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